결혼 3년 차.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집의 고요함에 감사하곤 했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 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그리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안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우리 집은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다. 외벽은 세월을 먹은 듯 하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고즈넉하게 느껴질 만큼 정겹고, 담벼락 옆에는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진달래 덤불이 있었다. 마당에는 한쪽 구석에 장독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말순 어머니가 손수 가꾼 채소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봄이면 상추, 여름이면 토마토와 오이, 가을이면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다. 2층은 우리 부부의 공간이었다. 방 하나는 침실로, 또 다른 방은 나의 작은 서재 겸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었다. 거실 겸 주방은 해가 잘 드는 남향이라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작은 나무 식탁 위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다. 1층은 시어머니 말순의 생활 공간이었다.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방 하나. 층이 다르다 보니 서로 생활 패턴이 부딪히는 일도 드물었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건 힘들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같이 살면 티격태격하게 된다니까. 내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시월드 직행이라니 너 대단하다.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나를 살짝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말순 어머니는 내게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1층에서 이미 밥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같은 구수한 냄새였다. 그럴 땐 나는 이 집에 시집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 다니던 시절 늘 바쁘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나에게 따뜻한 밥상이 매일 차려져 있다는 건 호사였다. 진호는 그런 나를 보며 늘 웃었다. 우리 엄마 사실 성격 세단 소리 많이 듣는데 너한텐 완전 부드럽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진짜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셔. 그때까지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말순 어머니의 모습. 말순 어머니는 60대 초반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짙은 곱슬머리를 단정하게 펴서 어깨 위로 내려뜨리고 외출할 땐 연한 립스틱을 꼭 발랐다. 성격은 털털한 듯 보였지만 의외로 세심했다. 비 오는 날이면 내가 2층에서 내려오기 전 미리 빨래를 걷어두었고, 내가 야근하고 들어온 날엔 늦었으니 씻고 바로 자라며 부엌에 서서 계란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연주야, 결혼하면 여자한텐 친정보다 시집이 더 중요해. 여기선 내가 편해야 돼.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다. 친정엄마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생활 리듬. 아침 7시 1층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우리 부부의 알람이었다. 나는 부시시하게 머리를 묶고 1층으로 내려가 인사를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어? 밥 퍼놨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뜨끈한 된장국, 그리고 갓 무친 나물이 놓여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진호는 회사로, 나는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서예 강의를 듣고 가끔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오후에 돌아오면 2층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면 진호가 돌아오고 우리는 주로 2층에서 밥을 먹었다. 말순 어머니는
간혹 반찬을 가져다 주시곤 했지만 굳이 같이 식사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거리감이 나에겐 편했다. 친구들의 시선. 친구 수지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아해했다. 야, 너 시월드 문제 하나도 없어? 진짜? 응. 오히려 같이 살아서 더 좋아.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인데. 나 같으면 벌써 싸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조금 우쭐해져 있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나는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남들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자부심 같은 것. 그래서 작은 이상한 점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작은 징후. 어느 날 내가 2층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을 때였다. 1층에서 말순 어머니와 진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손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뭔가 손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 그 뒤로 들린 가벼운 웃음소리가 스치듯 들려왔다. 그 순간 잠깐 어색함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곧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땐 정말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믿었다. 이렇게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고 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깊은 호수 표면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이 바로 나와 진호 그리고 말순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그저 행복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나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게 2층 창문을 두드렸고 1층에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과 말순 어머니의 칼질 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참새들이 제잘거리며 날아다녔다. 이 평화로움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고 아무 근거 없이 믿고 있었다. 첫 번째 어색함. 그날 저녁 진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반갑게 내려다보니 1층에서 진호와 말순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접시 위에 담긴 귤이 있었다. 오연주 왔어? 말순 어머니가 나를 보며 손짓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처럼 귤 까주고 있었어. 너도 먹을래? 귤 향은 달콤했지만 그 순간 나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둘만의 시간을 우연히 들이닥친 기분이었다. 두 번째 어색함. 며칠 뒤 나는 주말 청소를 하던 중 1층 거실을 지나가게 됐다. 그때 TV 화면에 어린 시절의 진호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돌잔치, 초등학교 운동회, 첫 교복 입은 날. 어머니는 진호 옆에 앉아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우리 아들, 이때 정말 예뻤지?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진호의 볼을 천천히 하지만 유난히 오래 쓰다듬었다. 나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괜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거기에 끼어드는 게 어색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엄마가 아들 볼을 만진 게 뭐 어때서?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간 듯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균열이 스미는 방법. 이상한 일들은 아주 사소하게 그러나 꾸준히 일어났다. 저녁 식사 중 가끔 말순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직접 진호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다. 나한테도 반찬을 권하긴 했지만 그 말투엔 미묘하게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집안일을 하다가 내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아휴, 우리 아들 속옷은 내가 따로 빨아줄게 하며 그걸 챙겨가곤 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시어머니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밤늦게 가끔 진호가 1층에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했어라고 했다. 대화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균열의 첫 목소리.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말순 어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어요. 그쵸? 어릴 때부터 여자들 줄 섰다니까. 결혼은 했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 애예요. 그 아직 애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진호에게 농담처럼 물었다. 당신, 엄마 눈에는 아직 애래.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야 평생 아들이었는데 뭐. 그냥 귀엽게 봐주면 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불청객 같은 기분. 가끔은 집 안에서 내가 손님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부엌에 가면 냉장고 속 반찬통에 내 손이 먼저 가는 게 괜히 조심스러웠다. 어머니가 내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 공간의 주인은 나보다 어머니라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진호와 대화할 때도 어머니가 끼어들면 이상하게 내가 말끝을 흐리게 되곤 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셋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균열이 깊어지는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날 밤이었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진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별 생각 없이 책을 읽던 나는 30분이 지나도 진호가 돌아오지 않자 컵을 씻으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진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짧은 침묵 후 뭔가 손등을 쓰다듬는 듯한 사각하는 소리. 그 소리는 금방 사라졌지만 내 심장은 이미 빨라져 있었다. 뭐 하는 거지? 내 발걸음은 계단 위에서 멈춰 있었고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의 침묵까지. 겉으론 아무 일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고 얇은 금이 점점 길게, 깊게 번져가고 있었다. 3. 친구의 경고. 연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늦가을 오후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이 천천히 돌며 떨어지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길하지? 아침에 미정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꼭 만나서 할 말이 있어. 그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울렸다.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다. 평소의 활짝 웃는 인사는 없었다. 대신 어쩐지 입술이 굳고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마치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들을까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연주야,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솔직히 망설였어.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무게를 지닌 듯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연주는 괜히 웃으며 물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에 내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걸 봤어. 연주는 찰나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 근처? 이상한 거? 밤이었거든. 거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어. 거기서 내 시어머니랑 진호 오빠가.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뭐, 그냥 같이 있었단 거야?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같이 있는 건 볼 수 있지. 근데 그 거리, 그 표정이 가족 같지 않았어. 너무 가까이 서 있었고 내 시어머니 손이 진호 오빠 볼에 닿아 있었어.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부엌에서 귤을 까던 날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던 손길. 그땐 그저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잘못 본 거 아닐까? 연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아들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혹시라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그날 이후 연주의 마음은 작은 파문처럼 일렁였다. 남편의 짧은 시선, 시어머니의 가벼운 미소, 그 모든 게 은근히 불편하게 다가왔다. 4. 남편의 실종. 그 경고가 있은 지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았다. 12시가 넘어도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평소라면 회식 자리에서도 틈틈이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지? 연주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2층에서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아, 진호는 오늘 늦는데. 그냥 먼저 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다. 아니, 어쩌면 약간 기분이 좋은 듯 들렸다. 늦는다니 어디 간 건데요? 연주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다. 뭐, 친구 만나러 간 거겠지. 너무 걱정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연주는 이상하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 새벽 1시. 연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침실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낮고 끊기는 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인 웃음소리. 뭐지? 연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열고 계단 앞에서 멈췄다.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과 함께 들린 목소리. 엄마,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였다. 순간 연주의 심장이 멈출 듯 쿵 내려앉았다. 가만히 있어,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이상하게 부드럽고 은밀한 뉘앙스가 스며 있었다. 연주는 난간을 꽉 잡았다. 계단을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온몸이 굳어 있었다. 잠시 후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서 자주 사라졌다. 하루 이틀 외박은 기본이었고 연락도 자주 닿지 않았다. 연주는 그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틈 너머의 진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에는 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1층 방에서 새어나오는 주황빛 조명. 그 문틈 너머에서. 흐흡 조심해요, 어머니. 괜찮아, 진우야. 어머니가 다 알아. 순간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천이 마찰되는 소리. 낮지만 분명한 신음 섞인 호흡.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남편 진호와 시어머니 말순이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손끝이 덜덜 떨려 도저히 열 수가 없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가족인데 설마.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진호의 낮은 목소리가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부숴버렸다. 어머니, 누가 본다고 해도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자 내 전부야. 순간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내뱉을 수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젖고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크게 들렸고 눈을 감으면 그 문틈 사이에 그림자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뛰었고 이불 속에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저 두 사람이. 6. 증거.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 집은 텅 비었지만 내 머릿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무너져버려. 조심스럽게 1층 방문을 열었다. 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듯 정갈했다. 그러나 공기엔 묘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나는 서랍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묶음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종이 뭉치였지만 봉투 하나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진우야, 널 처음 안았을 때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못해줘서 미안하다. 말순.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낼 수 없는 말.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나는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진우야, 넌 내 아들이자 내 남자야. 손끝이 덜덜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두 사람은 이미 선을 넘었어. 나는 봉투 속에 숨겨진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진호와 말순이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결코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은밀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뭐야, 미쳤어, 둘 다 미쳤어. 나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동시에 휘몰아쳐 왔다. 감정 폭발.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남편이 시어머니 방 앞에서 머뭇거리던 모습.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칼을 다정히 쓸어내리던 그날. 밤마다 들리던 설명할 수 없는 낮은 신음소리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나는 바보였어. 그동안 다 보고 있었는데 못 본 척했어. 아니, 보고도 믿지 않았던 거야.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 이후 연주의 눈빛은 달라졌다. 모든 웃음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모든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끝을 봐야겠어. 7. 폭로 깨어진 침묵, 드러난 추악한 진실. 파주 교회의 한적한 단독주택. 그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연주는 손에 꽉 쥔 편지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임을 직감했다. 저녁 식탁. 언제나처럼 시어머니 말순과
남편 진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고요를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연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증거들을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거 뭡니까? 탁! 종이 뭉치가 퍼지며 식탁 위로 흩어졌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진호와 말순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옆에는 흐릿하게 남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널 처음 안았을 때 라는 문장이 섬뜩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진호의 얼굴은 순간 핏기 없이 굳어졌다. 말순은 젓가락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가느다란 눈꺼풀만 파르르 떨었다. 연주야, 그건. 진호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뻗었다. 연주는 그 손을 거칠게 막아섰다. 잡지 마요. 내가 지금 묻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연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느리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연주에게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연주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지금 숨기려던 걸 드러내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말수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듯 담담했다. 난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 진호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전부야. 남편 잃고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준 건 이 아이뿐이었어. 넌 모를 거다. 이 외로움과 그 공허를. 연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시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남편처럼, 연인처럼 옆에 두려 했던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주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난 그저 어머니 곁을 지켜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사진 속 진호와 말순의 눈빛은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다. 팔짱을 낀 두 사람의 웃음, 편지에 적힌 널 처음 안았을 때라는 문장. 그 모든 것이 이미 연주가 가진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다.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서 귤을 까던 날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던 손길. 그저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미정의 경고, 위층에서 들리던 수상한 소리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추악한 진실을 완성했다. 연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둘 다 미쳤어. 그 순간 가슴을 찢는 듯한 절망이 밀려왔다. 이 집에서 들었던 모든 낯선 소리와 숨결, 그리고 친구 미정의 경고까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진실이 그녀를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파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그날 밤 연주는 파주 단독주택을 뛰쳐나왔다. 폭우가 쏟아지듯 내리는 거리 위,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는 문틈 사이로 들리던 그 소리, 시어머니 말순의 비웃는 듯한 미소, 그리고 남편 진호의 나약한 침묵이 끝없이 맴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고 파멸이야.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빌어먹을 파주의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연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디는 건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했다.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만 그녀도 살 수 있었다. 법원, 그 차가운 건물 안.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모여 있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제출했다. 시어머니 말순이 직접 쓴 손편지 뭉치와 진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증인석에 선 친구 미정의 증언이 이어졌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가족의 관계가 아님을. 그날 밤 문틈 사이에서 들린 소리.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러나 말수는 여전히 태연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진호는 내 아들이자 내 남자야. 우린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어?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연주는 주먹을 움켜쥐며 치를 떨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타락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했고 남편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 고통 속에 난 뭐였습니까? 그냥 들러리였습니까? 진호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난 더는 못하겠어.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내 삶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고. 연주야. 정말 미안하다. 널 이렇게까지 상처 줄 줄 몰랐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연주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와 시어머니를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민도 기대도 없는 차가운 시선. 이미 모든 것이 부서진 후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 관계는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해쳤으며 법적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날 법원은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연주는 진호에게 이혼을 선언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말한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타락이고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길일 뿐이죠. 법정을 나서며 연주는 파주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차갑고 무겁게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록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법정의 폭로, 그날 이후. 법정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났던 날. 연주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단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탄식, 그리고 몇몇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아들이랑 엄마랑 저게 사람이냐? 세상 말세다. 그 소리들은 연주의 가슴을 쑤셨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건 진호의 눈물이었다.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한순간에 남편도 아들도 아닌 괴물로 낙인 찍힌 듯 보였다. 연주는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가 진짜 시작이었다. 무너져가는 남편 진호. 진호는 집에 돌아온 뒤 방에 틀어박혔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책상 위엔 술병과 약 봉지가 나란히 놓였고 바닥에는 찢어진 사진과 편지가 흩어져 있었다. 내가 괴물이지. 그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엄마도 아내도 모두 내가 망가뜨린 거야.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갔다. 연주는 그런 진호를 보며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무너져가는 절망이었다. 밤마다 진호는 잠에서 깨어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 연주야, 미안해, 미안해. 그 소리는 연주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나 동시에 증오심도 키웠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왜 이 지옥에서 날 끌어내주지 않았어? 시어머니 말순의 집착. 말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착적으로 진호를 붙잡으려 했다. 내 아들은 내 거야. 아무도 못 빼앗아. 연주, 내가 감히 날 심판해?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밤마다 말순은 진호의 방문 앞에 앉아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를 쥔 채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호야, 내가 날 처음 안아줬을 때 기억나? 그때 이미 우리는 운명이었어. 엄마, 여자로서 널 원했어. 이건 죄가 아니라 사랑이야. 그 목소리를 들은 연주는 몸이 굳어버렸다. 문틈 너머에서 들리던 그 저주 같은 속삭임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연주의 폭발. 결국 연주가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며 말순에게 소리쳤다.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저주야. 남편도 아들도 다 망가뜨리는 짐승 같은 집착일 뿐이야. 말순은 비웃듯 웃었다. 짐승? 내가 뭘 알아? 남편이라고? 진호는 원래 내 아들이자 내 남자야. 넌 그냥 끼어든 거지. 그 말에 연주의 눈은 번뜩였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야. 그냥 괴물이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빛이 붉게 번졌다. 내가 날 괴물이라 불러. 좋아. 괴물이라면 괴물답게 해주지. 파국. 그날 밤 진호는 집을 떠났다.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사라지자 연주와 말순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말순은 매일 새벽 연주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 곁에 서 있었다. 진호는 돌아올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연주는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며 밀쳐냈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속삭였다. 저 집, 이제 끝장났어. 미쳐버린 거지. 그러나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 결별. 며칠 뒤 연주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진호의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술로 얼룩진 편지와 사진이 남아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진호는 웃고 있었지만 연주는 더 이상 그 웃음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과 편지를 불태웠다. 불길이 타오르자 집안 가득 쌓인 독한 공기가 조금은 옅어진 듯했다. 이제 끝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붕괴하는 말순. 진호가 떠난 뒤 말순은 점점 무너져갔다. 매일 그의 방을 정리하며 울부짖었다. 진호야, 엄마 여기 있어. 다시 돌아와. 날 두고 가지 마.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결국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진호를 보지 못했다. 그 집착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홀로 무너뜨렸다. 빗속의 독백결말. 연주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으며 스스로를 시험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과거의 인질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진호의 마지막 눈빛, 말순의 집착,
그 모든 것이 한낱 악몽처럼 스쳐갔지만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녀가 살아가야 할 길은 그 지옥을 벗어난 자신만의 삶이라는 걸. 연주는 빗속에서 웃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그녀는 드디어 해방을 맛보고 있었다.